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온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그리고 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을 에너지 정책,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정책의 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트뉴스의 이상복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었죠. 네, 지금도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제목이신데요. 그러니까 분산 전원을 늘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플레임은 차등요금제입니다. 차등요금제, 네. 차등요금제. 네. 지역별로 그러니까 전력의 수요가 많으면 더 비싸지고 전력의 공급이 많으면 더 싸지고 이렇게 차등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별 요금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부터 할까요? 네네. 우리 전기요금제는 네. 지역별로는 차등이 안 되지만 용도별로는 다 차등이 돼 있습니다. 산업용, 그다음에 가정용, 상업용, 네. 농업용, 네. 뭐 이런 등등. 가로등용, 예. 교육용,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다 네. 교차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전기가. 그러니까 싸게 주는 곳은 싸서 싸게 주는 게 아니라 네. 딴 데서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보조를 하는 걸 교차 보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농업용. 네, 거의 농업용 전기요금이 얼마죠? 한 킬로와트시당? 53원대 정도 된다. 53원. 예. 근데 지금 산업용은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올려서 185원? 네. 네네. 사실은 뭐 그 이전에 좀 싸게 쓰기도 했죠. 네네. 대기업들이 그리고 많이 우리 가정용은 한 150원, 160원대 네. 정도 되죠. 네. 네, 거기서 좀 더 받아가지고 농업용 전기요금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용도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계절별로도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는 계시별 요금제라고 하는데요. 계절과 네.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 예. 근데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잘 발달했으면 수요와 공급을 그때그때 보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높아지면 또는 공급이 많이 높아지면 여기에 따라 전기요금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막 변하면은 좋을 텐데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이상적일 텐데 그러려면 이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기 공급 측에도 있어야 되고 수요 측에도 전기를 쓰는 쪽도 그리고 전기를 보내는 쪽도 실시간으로 다 계측이 되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계량기라는 게 한 달에 얼마 썼는지 그걸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으로만 그동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쭉 추적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네. 물론 디지털 기술도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그런 요금제를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가 있느냐의 여부 같아요. 예. 근데 뭐 계시별 요금제도 낮에가 비싼가요? 밤에가 싸고? 이제 계시별 요금제 주로 이제 산업용, 그다음에 특고압들 이렇게 좀 대량으로 특별히 압력 전압을 높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쪽. 가령 예를 들면 154 케이블이라든지 345처럼 직접 받아서 쓰는 154 154kV짜리 송전솔로 중에 제일 작은 거죠. 그거를 직접 받거나 345kV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그런 송전솔로를 직접 받는 특고압일 경우에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거. 그러니까 전압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시간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가 얼마나 전기를 쓰느냐 이제 계약 용량에 따라서도 그게 또 아주 세분화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지역별로 차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역별로는 송전솔로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문제. 그래서 오늘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하면은 왜 송전솔로를 최소화할 수 있나요? 공급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은 곳으로 공급이 가죠.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면 대도시, 그렇죠? 그리고 큰 건물, 수요. 공장 이런 데가 전기 소비를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수도권으로 그런데 집중돼 있으니까 발전소는 없죠. 거기에. 네, 근데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적고요. 네, 적죠. 뭐 그나마 큰 발전소라고 하면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에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 6개인가요? 있는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소규모로 열도 같이 공급하는 이제 신도시나 이런데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가 좀 있고, 그리고 그 경기도에 좀 한적한데 발전소가 좀 큰 게 몇 개 있는 정도 말고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하고 서울 다 합쳐서 전기가 한 10기가와트 정도 부족하죠. 한 원전 10개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 한 10기가와트 정도 돼요. 수요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한 네. 5기가와트 정도. 서울은? 예, 서울에 연간으로 4만 1000기가와트 정도를 쓰는데 이게 1기가와트 원전 한 5개 정도. 5개를 100%로 계속 돌렸을 때 쓸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조금 모자랍니다. 서울 전체가 쓰는 게 원전 5개 분량이군요. 예. 네. 근데 서울 자체 생산량은 5000기가와트 아워예요. 그러니까 자급률, 우리가 자급률로 표시하면 10% 남짓한 거죠. 거기가 이제 그 여의도의 그 건너편에 있는 중부발전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그 수증기가 막 나오는 게 보이죠. 네. 거기에 가스 발전소인 네.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서울에는 원래 박원수 시장님 계실 때 지붕 위에다가 1기가 원전 1개 분량의 태양광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기가 베란다에 조금씩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서울이 그 정도고, 근데 범위를 수도권으로 밝혀서 인천, 경기도, 경기 이렇게 합하면 여기가 한 2,600만 명이 몰려 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사실 크지도 않거든요. 반경으로 해봐야 뭐 한 100km, 200km. 서울에 한 1,000만 명이 모여 살고 인천, 경기 다 합치면 2,600만 명이 모여 살고. 아유.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이제 겨울철 기준입니다. 겨울철 피크 때 기준으로 한 45% 정도를 써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5%를 겨울에 가장 추운 날 전기 난방을 하니까 그렇군요. 난방도 이제 물론 이제 난방 수요도 많이 늘어났죠, 과거보다는. 예. 근데 그 전기화 때문에 어쨌든 또 늘어난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겨울철, 과거에는 여름에 이제 전력 피크가 일어났었잖아요. 요즘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냉방, 에어컨 때문에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 난방 때문에 피크 몇 시에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낮에는 그래도 태양광이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일몰 좀 되기 전에. 일몰 되기 직전에 그럴 때 이제 전기 수요가 높아지는군요. 한 전체의 45%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포함해서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45%를 쓰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역별 요금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제가 제가 찍은 걸 좀 갖고 왔는데요. 왼쪽 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2013년에 밀양 사태 때 밀양 송전탑 부북면 거기 위양리 화학산에서 765 송전탑을 막겠다고.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 전날이죠.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덤을 파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임전문퇴 하겠다. 막겠다고 했는데 물론 다음 날 그 공권력이 들어와서 이제 무산이 됐죠. 오른쪽은 좀 대조적인 사진이죠.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그 떼약볕에 차가 그냥 뜨끈뜨끈하게 달궈져가지고 근데 거기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면 전기도 생산되고 그늘로 햇빛도 막아주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그걸 막아줘서 좋을 텐데 그걸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인 거죠? 서울대공원 태양광.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서울시청 앞에서 한겨울에 그 과천 시민분들이 시위를 한 거죠. 태양광이 경관이 안 좋다. 그리고 뭐 불이 날 수도 있다더라. 뭐 중금속이 나온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했고 실제 과천시가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허가를 안 해주죠. 그렇죠. 무산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조적인 장면인데 저렇게 송전선로 때문에 실제 그 뭐랄까요 마을에서 송전탑을 초고압 송전탑을 안고 사시는 분이나 뭐 경관 때문에 태양광이 싫다. 근데 과천시는 에너지 자급률이 5% 남짓해요. 과천시 전체에
거기는 발전소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 태양광 발전기라도 들어가면 자립률이 올라갈 텐데 그걸 반대하니까. 예. 근데 5%니까 과천시는 다 주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거겠네요. 네. 자체적으로 생산 95%를 끌어오는데 네. 우리 정작 지역에서 자급률을 뭐 당시에 물론 10메가와트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라도 높여야 됐었는데. 근데 저때 워낙에 네. 태양광에 대해서 그 악의적인 잘못된 네.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 보수 언론들 정말 항상 그 조선일보에서는 앞에다가 수식어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태양광 발전소 항상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토양을 어떻게 오염시킵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뭐 중금속 이때더라, 뭐 화학사체 해척제 된대더라, 뭐 빛반사 이때더라, 뭐 전자파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직류전기가 어떻게 전자파가 나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때 한참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쪽에다 엄청난 공격을 해댔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기 들어오면은 무슨 문제 생기는 줄 알고. 네. 네? 근데 정작 수도권에서는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 걸 다 끌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런 자체적으로 그나마 깨끗한 태양광 발전기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송전솔로 원전, 석탄화력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은 싸게 전기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제 혜택을 누리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전기는 없고 쓰기만 하는 지역에서는 제값을 내고 제값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더 정당하게 가격을 네. 내고 써야 되고 예. 원전석탄 송전탑 끌어안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 싸게 쓰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평등이라든지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도 맞는 바람직한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300km, 400km를 타고 서울 수도권까지 오면 전기를 쓰는 사람은 그 송전 비용도 사실은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 송전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만 그냥 하지 거리당 제가 그 국회의원 할 때 사실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압별, 거리별, 예비율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네. 제가 법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저런 희생을 거치고 받는 전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사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유통비를 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부산에서 타고 서울 톨게이트에서 내리면은 거리 비례해서 요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전기 수요자들은 그런 비용을 내고 있지 않죠. 전국이 이제 동일하게. 네, 지금은 전국이 동일하게 내고 있고 발전소의 송전 배전 비용도 킬로와트 시당 얼마 보내는지만 하고 있지 이걸 300km를 보내는지 10km를 보내는지 그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에너지 정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전 한편으로는 전기가 많이 남는 곳이 다 지역이에요. 그게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든 태양광발전소든 풍력발전소든 간에 전기가 많이 남는 곳은 다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전기가 풍부하니까 싸게 하면 사실 기업들이 네. 부지는 거의 다 공짜로 했잖아요. 심지어 수도권에도 부지는 거의 헐값이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산단에 들어갈 때 그러면 결국은 인력과 에너지 비용일 텐데 그중에 하나인 에너지 비용을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곳에다가 더 싸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라 공급이 많은 곳에다가 더 싸게 해주면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별 네. 요금제가 사실은 지역별 요금제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 네. 소비자가 내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 비용이 더 내는 거니까 그럼 정당하게 요금을 낸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내 차원에서 봤을 때 에너지 수요지, 뭐 큰 건물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장이겠죠. 공장이나 이런 사업체들이 보다 싼 에너지 요금 있는 대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사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벌써 십수년 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송전탑에 대한 수용성들이 워낙에 안 좋아지고 송전 제약들이 커지기 있어서 그런 논의들은 있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건 사실은 이제 2023년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예. 이게 여기 제45조에 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떤가요,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면 전기 판매 사업자는 국가 균형 발전 등에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따른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요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도매 요금이 아니고요. 그때 아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인가 부산 쪽이시죠, 그분이. 네네. 부산에 지금 고리원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고리원전을 우리가 끼고 사는데 그 위험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도 좀 싸게 해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똑같이 받냐, 이런 문제 제기가 꽤 있었고 그때 분산에너지 특별법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법안 소위에 있었거든요. 저는 전기사업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별, 전압별, 예비율별. 그 전기 예비율이 많으면 그건 공급이 많다는 뜻이니까 더 싸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도 그 조항을 넣자라고 아마 박수영 의원이 그때 같이 발의하면서 최근에도 그런 유사한 개정안들, 그러니까 분산법 특별법 개정안들이 좀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자금률도 거기다 하나의 팩터 값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금률을 하면은 그걸 광역으로 할 건지 기초로 할 건지 이게 참 복잡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만들어본 표입니다. 수요가 수도권에 많고. 보시면은 뭐 사실은 우리 공급의 덩어리가 전부 이제 대형 원전, 석탄 발전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도 다 지역에서 지금 아무래도 뭐 자원이 좋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좀 이해가 햇빛 되죠. 좋은 곳으로 남쪽으로.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은 수도권은 저렇게 자체적으로 뭐 인천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정도겠죠. 석탄 발전소 말고는 사실 딱히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러면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지방에 있는 공급을 어떻게 수도권으로 올릴까? 단초는 요금제에서는 수도권 발전기의 보상 수준을 높여주면 됩니다. 수도권 발전기의 보상 수준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예를 들면 킬로와트아워당 뭐 예를 들어서 150원에 우리가 외전 단가를 받는다 그러면 더 값을 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70원, 180원 지방보다. 그러면 발전 사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도권으로 가면 내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구나. 돈을 더 벌 수 있네. 근데 수도권은 발전소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물론 땅값도, 사람도 많고. 근데 신호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가격이면. 그래서 이 공급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전소가 있고 전력 회사가 있으면 여기서 판매하는 도매 시장에서 수도권 쪽은 좀 비싸게 사주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도소매는 이제 좀 이따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력회사가 소비자한테 비싸게 근데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공급이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좀 싸게 사서 파는 것도 싸게 팔아야지 지역으로 수요가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요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그 화살표죠. 그 비수도권이 쌓여지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또는 산업단지의 어떤 공장들이 데이터 센터 전기 많이 먹을 텐데 그런 게 사실은 지방으로 좀 내려가는 게 필요하죠. 내려가려면 어쨌든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국회의원 있을 때도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만 신청된 게 거의 9기가와트인가? 굉장히 많이 원전 한 10개에 육박하는 양을 전기를 쓰겠다고 다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잘 안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왜 굳이 그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핑계는 많습니다. 그 고급 IT 인력들이 잘 안 내려간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게 고급 인력이니까. 데이터 패킷도 예를 들면 대량의 수요를 쓰는 곳 인근에 있어야지 속도라든지 어떤 전용 광 케이블 문제가 있다든지 핑계는 많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전기요금이 아마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씀드린다시피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아주
어떻게 보면 지역별 요금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우 단순한 문제고 또 한꺼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대단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부터 도매 소매는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 네, 그렇죠. 큰 지역별 요금제의 원칙은 이렇다.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지역별 요금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취지는 이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부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과가 최근에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네. 아마 그 직접 다루셨을 때는 아마 여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분특법이 이제 발의돼서 분산에너지특별법, 분특법 시행령을 어떻게 짤 것이냐, 뭐 거기에 지역별 요금제는 어떻게 담을 것이냐 정도가 얘기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마지막 공식 발표를 보면 올해 안에 도매시장을 먼저 시행을 한다. 지역별 요금제를. 그리고 내년부터 소매시장을 하겠다. 이게 원안이었고요. 처음에 원안이었고요. 그런데 몇몇 이제 저희를 포함한 미디어들이 동시에 시행하지만은 이건 반쪽짜리가 될 수가 있다. 도매만 한다고 해놓고 소매한다 그랬다가 계속 미룰 수도 있겠는데요. 예, 뭐 그 충분히 지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도매 시장을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을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도입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산업부나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는 거는 오로지 초점이 뭐냐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어요. 태양광 발전을 출력 제한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건 적자 해소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별 요금제도 결국은 전기가 풍부한 호남 쪽에 거기에 도매 요금을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매 요금은 나중에 도입하고 하겠다고 뒤로 밀어놓으면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싸게 사는 근거만 받는 거지 그게 소매랑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그거를 몇 개월 1년 이렇게 끌면은 이 차액은 누가 가져가나요?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도매단 그러니까 지역에서 내린 요금은 지역의 소비자 요금도 내리는 쪽으로 그걸 돌리겠다. 네. 그러니까 소매 요금으로 전가를 시켜야지. 소매까지 전가를 시키겠다고 일단은. 근데 그걸 1년 있다가 한다면서. 코멘트를 그렇죠. 일단 시차가 일단 있고. 그러니까 1년 있다고 한다 그래 동시에 시정하지 않으면 1년 있다가 한다 그러면 준비가 덜 돼서요 하고 또 2년 미루고 그럼 그 사이에 벌어진 그 차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냐? 아직 물론 이제 도매도 아직 전면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허정식 의원, 김교훈 의원이 최근에 이제 분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내용은 뭔가요? 이걸 광역시도든 지자체별로든 두 의원이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광역시도로 나누든지 지자체별로 나누든지 전력 자금률을 따져가지고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자. 지자체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 변전소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정부안은 어쨌든 올해 안에 계획상입니다. 올해 안에 도매 시장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3권역으로 나눠서 이미 2권역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 요금은 차로니까. 그래서 그걸 도매 시장의 차등 요금제를 먼저 해보고 그걸 토대로 소매 요금까지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쟁점은 그럼 지역을 어떻게 나눌 건데? 아니면 자금률은 그럼 안 따질 거냐? 인천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인천시는 자금률이 200%, 186%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럼 왜 우리가 더 수도권으로 묶여서 더 비싼 요금 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현재는 한전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시에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내용을 보겠다. 이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구획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왼쪽 보시면은 전국이 사실은 요금이 가장 단일 요금제로 돼서 현 상태를 이렇게 전국 요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 가격제도라는 건 이제 지금 정부가 도매단에서 좀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저렇게 수도권과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네, 서울, 인천, 경기 빼고 나머지 그 지역, 뭐 그다음에 제주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우선 도매 먼저 가보자.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모선별 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선이라는 것은 예. 발전소가 예. 가장 가까운 변전소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게 네네. 모선이에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변전소. 네. 네, 변전소별로. 가장 가까운 변전소. 근데 저는 만약에 지역별 가격 제도가 두 번째로 되면 석탄 발전소가 충남, 당진, 보령, 서천에 다 몰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수요지가 딱 거기 수도권을 벗어난 거기에 다 삥 둘러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위성처럼 거기서 가장 그렇죠. 가깝게. 예. 그렇죠. 예. 딱 그 경계 지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수도권이랑 가장 가까운데 지금은 네. 천안까지래요. 네. 천안까지라고 얘기를 네.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긴 하던데 이게 저는 지역별 가격제도 그 두 번째는 예. 부작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가별로 보면 국가별로 이제 사실은 전력시장 구조들이 워낙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 도매 쪽은 이미 이제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미국은 모선까지도 다 나가 있습니다. 모선별 요금제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가 있고 소매 쪽은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쪽은 소매까지 모선별로 해버리면 너무 변동성이 커진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 마을 하나 또 건너뛰었는데 뭐 예. 우리는 어느 변전소니까 우리 예. 요금 다르면 뭐 분란이 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소매는 또 지역별로 다시 나누는 도소매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가는 체제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뭐 계속 늘어나니까 예. 뭐 유럽이든 EU든 늘어나니까 대부분이 이제 지역별 가격제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모선별로 가격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추세고요. 제가 보기에는 A 지역과 B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 다 몰릴 것 같아요. 소매요금은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우리 전력시장 구조하고 해외가 좀 다르긴 한데 해외는 사실은 소매 경쟁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점 말고도 소매 경쟁. 다수의 많은 판매 사업자들이 있어서 그 판매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또 다른 차등의 여러 요소들을 넣어서 실제 소매를 차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하고는 좀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못하는 거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고 생각해 보면 사실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총괄원가 있잖아요. 한전이 받는 총괄원가의 85에서 90% 정도가 사실은 연료 구입비예요. 아니, 전력 구입비입니다. 외부에서 그렇죠. 돈 살 때. 네, 그럼 가장 중요한 팩터 값이 얼마나 싸게 전기를 우리가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못한다,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보면 덴마크는 전력 구입비가 전체 전기요금의 10%가 안 되더라고요. 독일은 물론 몇 년 전이지만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송배전 비용이거나 아니면 무슨 지원금이거나 세금이거나 전기세가 있죠. 실제로. 거기는 실제로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중이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기세는 전체의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기후 무슨 대응 기금 한 2%, 전력산업 기반기금 한 2, 3%인가요? 이게 전부고 나머지는 다 전기 구입비잖아요. 근데 구입비 안에 송배전 비용을 분리시킨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아직 안 된 거죠. 아직은 이제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 전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싸면 싸지고 비싸면 비싸질 수 있는 그만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네요. 실제 뭐 90% 가까이 되니까 얼마든지 차등은 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사실은 도매 시장 먼저라고 이제 뭐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지역별 가격제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지역별 LMP라고. 그러니까 LMP. L 로컬.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역별 가격제, 조날 프라이싱, 노달 프라이싱 이렇게 구분하는데 싱글 프라이싱이 현재고 리저널 프라이싱이거나 노달 프라이싱이거나. 근데 이 도매 시장을 정부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만 이렇게 간단히 나누자 우선 첫걸음이라도 떼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뭉텅이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굵직하게 한반도를 서울, 인천, 경기 아니고 그 외 이렇게 나누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가 자급률이 뭐 186% 정도 됩니다. 그럼 억울하죠. 나는 실제는 우리가 자급률이 높는데 나는 수도권으로 묶여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페널티를 내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 안대로 지금 이대로 가면 얼마나 실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가격 차이가 날까, S&P가 예. 떨어질까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대략 뭐 한 20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20원 정도 낮아지는 걸로 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큰 차이죠. 그 정도 차이면. 네, 근데 예. 이게 도매 시장에서의 그런 거고, 도매 시장에서 그런 거고, 이게 요금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비수도권의 태양광, 장기 고정 계약을 하지 않고 스팟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들이죠. 예. 그 다음에 민간 발전사들, 예. 비수도권에 있는 민간 발전사들이 예. 가져가던 것을 예. 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걸로 네. 모아서 한 1조 원이 사실은 좀 안 됩니다. 8,5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갖고 그 소비자한테 또 나눌 경우, 소매시장에 그 소비자에다 나눌 경우는 그럼 얼마가 되냐? 생각보다는 그때 되면 뭐 그닥 차이가 안 나요. 한 2.5원 정도 차이. 예. 실제 20원을 도매에서는 도매에서는 그렇지만 낮췄는데 그걸 소비자 소매에서는 2.5원밖에 안 난다. 차이가 그러면 결국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뭐 출력 제어 때문에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격도 후려쳐가지고 사실은 20원씩 싸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다음 표를 제가 한번. 그러니까 도매 시장의 이 지역별 가격제가 왜 문제인지를 조금 설명하는 표가 되겠는데요. 네네. 원래 목적대로라면은 이제 공급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수도권에서는 요금 올려서 비수도권은 내려서 수도권으로 발전기 가게 하고 수요단은 수도권을 올리고 비수도권 마찬가지로 내리니까 비수도권으로 수요가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정상적인 정신이었는데 네, 그렇죠. 현 검토는 어떠냐면 예. 수도권은 그대로 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비수도권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발전기들이 수도권으로 굳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 비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 비용, 그다음에 수용성 낮고 한데 갈 유인이 없잖아요. 이 정도로는. 수요도 비수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가격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 보죠? 아니요. 수도권 가격은 그대로. 근데 어쨌든 비수도권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리죠. 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영향들이. 그러나 그 정도로는 실질적으로는 유인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판단이고요. 수요는 뭐 수요단에서는 사실은 지금 소매요금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비수도권의 수도요가 갈 유인이 없는 거죠. 예. 이 지역별 가면 도매 시장만 갈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은 도매 시장, 소매 시장일 경우에는 전혀 유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비수도권의 전기를 사는 비용, 대부분 재생에너지겠죠. 그 비용이 싸지니까. 그쪽만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로 한전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전은 공식적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취지가 좋은 제도가 왜 가다가 이렇게 새길로 샜을까? 또는 해봐야 왜 소용없는 제도가 됐을까? 또는 일각에서는 왜 억울하다고 할까를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이해하기 쉽게 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작년 3월 기준이거든요. 지역별 가격제 적용 대상인 발전기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 좀 일단은 제쳐놓고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 한 200기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중앙급전 발전기, 재생에너지 빼고 원전, 석탄, 뭐 가스 발전소 먼저 다 해서 한 원전, 석탄, 가스 발전소가 보통 여기 다 들어가는 뭐 거죠. 중유 발전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게 이제 205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41기 플러스 64기 하면 근데 이 중에서 한전 발전 자회사 그러니까 정산 조정 개수로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별 상관이 없는 발전기들이 141기나 되는 거예요. 64기가 다 민간이에요? 64기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정산 조정 계수에 들어가는 거는 한수원을 포함해서 원전 발전 5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부, 서부, 남부, 자회사. 동부, 뭐 남동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회사 소유가 저렇게 많고 나머지 64기 중에서는 물론 이제 열병합, 한난이라든지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거죠. 신도시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죠. 신도시 있는데 64기 중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39기가 이미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가격 신호를 주나 안 주나 발전소를 옮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영향권들이 이제 저렇게 뭐 민간 발전사, G사, S사, C사 이런 13개의 발전기만 이제 가격이 실제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열국 발전기들이 영향이 없다고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택지 개발 지구인데 지역 신호가 이미 그건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미 계획돼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입지 신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기요금이 깎이면은 또 손해 보긴 하겠네요. 뭐 물론 이제 사업성에서는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용두사미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많은 205기의 지역별 가격제 발전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영향들이 그게 이제 141개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그다음에 발전 5개 회사는 정산 조정 개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을 떨어뜨려도 나중에 정산 조정 개수를 통해서 손해는 안 보게 만들어준다.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보장하는 이익이 5%일지 4%일지 10%일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사실은 그게 사후정산 개념인데요. 참 묘합니다. 어느 해에는 뭐 원전이 가동률이 대단히 높아서 한수원이 꽤 수익이 높았어요. 영업이익이 너무 좋고 수익이 좋다. 그러면 정산 조정 개수라는 것을 1이란 기준에서 뭐 0.8, 0.7을 주는 거예요. 한수원한테는. 그럼 어디는 너무 근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떨어졌으면 어떡하죠? 근데 그럴 경우도 있지만 한수원이 이렇게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에는 가스발전기가 사실은 상대적이잖아요. 남부발전이 가스발전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스발전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 해에는 원전이 많이 돌아가는 해에는. 그러면 남부발전 고생했네. 그러면서 정산조정 개수를 1 이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뺏어온 거 사실은 그 식구들끼리 다 가족끼리 모아놓고 아내 고생했다, 적자는 안 보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발전사들이 이런 지역별 가격제가 들어오더라도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정산조정 개수 미적용의 수도권은 민간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민간 회사들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민간 회사들. 이미 들어와 있는 자리를 잡은 회사들입니다. 39기입니다. 이거 주로 가스발전들인가요? 거의 대다수가 가스발전, 열병합발전이라고 보시면 이게 수도권에 있는, 근데 수도권에 석탄발전도 영화력 말고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민간이었나 보네요. 포천에도 석탄화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도 발전기가 없을 것 같지만 가스발전기가 아주 신인천에 우리 인천공항 가다 보면 좌측편에 큰 발전단지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신인천 발전단인데 그것도 민간인가요? 거기는 이제 발전 자회사고요. 발전 자회사. 그럼 정산 조정 개수 적용되는 데고. 어쨌든 39개나 되네요. 수도권 내에도.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미 들어와서 신호를 얘들은 받지 않거나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어떨까 이렇게 보면 장기 고정 가격으로 이미 계약을 20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지역 신호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이미 들어와 있는 발전기들한테 어떤 지역 신호가 가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오는 발전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장기 공급으로 계약이 안 되는 스팟 시장의 이제 현물 거래만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킬로와트아워당 한 10원 정도가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아까 20원은 평균인가요, 그러면? 네, 전체 평균. 그럼 더 많이 내려가는 곳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전체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나누면 소비자 단으로 소매를 만약에 이걸 소매로 연결을 하면 한 전체 비수도권은 2.5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소비자 요금이 2.5원 정도 내려간다. 사실은 뭐 그렇게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엔 2.5원 가지고 그 수요
뭐 수요지들을 지역으로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킬로와트 시당 185원 정도 안팎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자분들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180원에 그 수요자가 아리백을 해야 되는 큰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인가 보더라고요. 실제 계약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직도입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굳이 한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전에다가 이건 전기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팔려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싸게 해서. 사실은 별도의. 근데 어쨌든 그 기업일 경우에는 5원이나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계약을 하면 5원이나, 물론 이제 송배전 비용 이런 것도 신경 쓰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근데 전기요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 쪽은 물론 지금 뭐 설비 비용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질 요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한전에다가 이런 지역별 요금제로 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한전의 최대 고민이죠. 지금 고객들이 빠져나오고 마구 있죠. 이탈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직접 대로 하는 게 더 싸니까 한전 거치지 않고. 직접 구입 제도가 과거에 이제 3만 킬로와트 30메가 이상은 전력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있다라는 제도가 사실은 살아 있었어요. 2010년 이후에 살아 있었는데 그 동안은 산업용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은 사실은 만약에 실제 그 국제 유가라든지 원가에 연동해서 요금이 책정됐더라면 지금쯤은 전기요금이 좀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못 내리는 이유는 과거에 너무 싸게 줬으니까. 에너지 위기 때 누적 적자에 47조 쌓인 것을 앞으로 2017년 안에 이걸 털어야 돼요. 어쨌든 그동안 싸게 줬던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마음은 내리고 싶지만,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은 내리고 싶지만. 지금 S&P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그건 확인을 제가 수치를 최근에 많이 내렸나요? 지금 110원, 120원 손 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250원, 27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상한제까지 걸어가지고 더 이상 못 걸게 했었죠.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래도 전기요금 못 올리고 있다가 생긴 적자를 해소한다고 이제 전기요금 올렸는데, 막상 이 S&P 가격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니까, 그러니까 개통의 한계 가격, 그러니까 추가로 1kWh를 더 구매하려고 할 때 내야 되는 비용, 그래서 그게 가스 발전의 비용이고, 근데 그 비용이 지금 120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전기요금은 여전히 180원대로 이렇게 높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춰서 전기요금을 유연하게 만들면 전기요금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게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올라갈 때 막았더니 내려가는 것도 결국 막은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못 내리는 상황이 못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연하게 개념상으로 지역별 이 에너지 요금제가 좋은 거다. 아까 큰 개념으로 봤을 땐 그러잖아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실제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말만 그럴싸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정책 효과는 보지 못하는 형태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음 정부가 들어가면 좀 유능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관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제도 시행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를 조금 첨언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지역 분할을 잘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모선별 가격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으로 발전해 나가는 곳으로 제대로 가야지. 일단 뭐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임의로 분할을 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적인 결과를 내려면 사실은 뭐 자회사는 빠지고 누구는 뭐 신호를 안 받고 이런 거 안 되고요. 모두를 포함해서 그러면 정산조정 개수를 우리가 이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이 제도를 가는 것은
발전사 간의 형평성이라는. 발전사하고 한전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사 끼고 돌면서 사실 전력망도 불공정하게 발전 자회사 먼저 해주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발전 자회사 한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민간 발전사들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다 민간인데 그쪽은 전력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기 발전기 그날 아침에 당신 발전기는 출력이 중단될 겁니다. 일방적인 문자만 받고 있고 이걸 누가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공사의 그 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의심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역별 요금제도 자신의 141개나 되는 발전소는 따로 챙기면서 나머지는 해라. 그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뭐 대놓고 챙기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챙기는 게 대놓고 챙기는 거죠. 그거 다 보면 뻔히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발전 자회사들은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을 때도 발전 자회사들은 룰루랄라 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효율성 강화를 위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월급 깎고 그다음에 상여금 반납하고 얼마나 고충이 많았다고 깎았는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또 월급 깎인 분들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 태양광 발전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봄이라서 출력 제어 문자 받으시는 거 보면 진짜 그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거 보완을 향후에 만약에 다음 정부라든지 보완하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모선별 지역 분할을 잘해서 모선별 가격제를 좀 준비를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도매 소매를 단박에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도매 소매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지.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 도매 해보고 뭐 가보면서 한다. 그 예전에 전 그 생각이 나거든요.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 발전 분할하고 나서 판매도 간다 뭐 이렇게 했다. 아니 뭐 저항 생기면 못 가잖아요, 실제. 그러면 다음 정부가 또는 그때의 어떤 수도권에 아까 2,600만 명이 몰린 곳에 표를 의식해서 소매를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이 제도는 기형이 되고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모선별 가격제를 준비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좀 조사도 더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이걸 도매를 싼 값에 사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한전이 자기 누적 적자 해소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걸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매단에 제가 참조할 만한 괜찮은 제도가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 송전 손실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들한테 CP라는 거 아시죠? 용량 요금을 줄 때. 용량요금. 용량요금이라는 건 참고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용량에 따라서 돈을 무조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설비 용량 베이스로 주는 거죠. 설비 용량 베이스로 가동하지 않아도 무조건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이 제가 기억하기로 석탄 발전만 몇 조 원이 됐던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아마 저도 정확한 수치는 확인했는데 8조가 넘는 걸로 제가. 원전도 몇 조 원, 석탄 몇 조 원, 뭐 가스 발전 몇 조 원. 대기 상태로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그냥 주는 게 1년에 수조 원이 되고 있죠. 8조 가까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게 용량 요금, 다시 말하면 커피서티 프라이스, 맞습니다. CP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CP를 줄 때 송전 손실 개수라는 걸 적용을 해요. TLF라고 하는데요. 이 TLF가 사실은 지금 모선별 가격제하고 아주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전소마다 너가 가장 가까운 변전소에 어디 접속했는데를 따져보고 그래서 거기서 수요하고 멀면은 좀 덜 받게 하고 이거를 가까우면은 좀 우대를 해줍니다. 송전 손실 개수를 그렇겠죠. 송전하는 만큼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손실이 되니까 그 개수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수 TLF 차이 값이 TLF라 그러나요? TLF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생각보다 7% 이상, 7%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큰 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인을 보고 수도권에 가급적인 발전소를 줘볼까 검토하는 그런 이제 발전소들의 유인이 지금 실제로 있다. 그래서 모선별 가격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기존 제도에도 이런 것들을 잘 차용하고 하면 얼마든지 좀 준비만 잘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회사를 빼서는 안 된다.
한전자회사. 한전자회사를 떼면 그 자체가 전 특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대신 대변을 하자면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뭐 그럴 때 자기들이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버퍼 역할을 한다 이렇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지역별 요금제를 도매 시장에 건다고 하면 그건 동등하게 해야지 한전 자회사라고 이렇게 따로 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사실은 그렇게 강행을 하면 법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갈 경우.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구도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구도로 진짜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실제 의심을 가고 하는 있습니다. 거? 의심을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실제로 안팎에 이제 당국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고 네. 비공식 발표를 하고 할 때 지금 전설 드린 대로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 전원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이 요금제 하나만 갖고 네네. 정말 가격 신호 되겠냐. 하나 갖고 되겠느냐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인력 문제는 더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신호도 뭐 아주 중요한 팩터 값의 하나지만 이건 진짜 복합 처방이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산 공장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문제를 전기요금 하나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요금 시그널을 준다면 정말 신호가 확실해야 되고 네네. 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 공장을 전기료 원가가 비중이 많이 높은데 이참에 한번 진짜 내려가봐서 공장을 운영해볼까? 그게 나한테 득되네. 이 정도의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당근이라 그러면 채찍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개통 영향 평가에서 수도권 못 들어가고 하겠다고 한전하고 이제 산업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지금 고집 부리고 그게 마치 뭐 부동산 브로커 입지를 미리 알아봐서 매매를 하고 이런 행태들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찍도 분명히 원칙대로 분명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인센티브가 확실한 곳으로 가령 뭐 원전 옆에 태양광 단지 옆에 가면 뭐 별도의 이제 뭐 보조가 충분한 보조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산업부 혼자만으로 이거 절대 못합니다. 국토부 입지 규제에 대한 뭐 환경부 문제, 기재부의 어떤 각종 세액 공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 처방으로 있어야지 이 에너지의 이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도 풀 단초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 정도로 내려가겠습니까? 여전히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더 많을 수 있겠다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실제 부동산업이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라면 또는 차기 집권당이라면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이 목에 진짜 방어를 달아야 됩니다. 수도권 높여야 되고요. 지방 확실하게 시그널이 내려갈 수 있게 가격 내려갈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초가 보이지 안 그러면 이거 표 눈치 보는 순간에 왜곡됩니다. 이 좋은 취지들이 어떤 순간에 중간에 다 변질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쉬운 것은 우리들 좀 해외 전력 시장처럼 발전 사업자들의 가격 입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한전 같은 곳에서도 누가 더 나한테 전기를 싸게 갖고 올 거야 하면서 비딩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입찰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재생에너지에 그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왜 입찰제를 해요? 왜 석탄이나 물론 지금도 전력 당국은 입찰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일 입찰이죠. 내일 예측한 수요가 이만큼인데 여기에 싼 순서대로 들어와 봐 해서 그거는 뭐 이제 그 양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만큼 몇 킬로와트시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가격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면적 가격 입찰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PBP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력 시장이 고도화면 될수록 그렇게 전면 가격 입찰제로 선진국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만 하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들끼리만 경쟁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지금 반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발전량을 담보를 하라는 거죠. 내일 우리하고 약속해서 우리 사전 입찰 시장에 들어와서 예정대로 발전을 하면 우리가 CP도 줄게. 또 기간 발전을. 근데 그래놓고 또 출력 제어를 하니까 또 그러는 거죠. 아무튼 이게 참 재생에너지도 들어오고 이제 디지털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도시 공장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발전소만 세워서 그냥 전기만 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송전솔로는 송전 말 그대로 전기 송전하고 배전은 수요지한테 그냥 배급만 하면 되고 네.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배전단에서 다시 전기가 올라오는 역으로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어디서 뭐가 발전소가 세워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막 어디 한 곳으로 몰리질 않나. 날씨 변화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질 않나. 아니면 원전이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 옛날에 한 10개에서 1개 고장 날 때하고 지금 20, 30개 있던 게 2, 3개 고장 한꺼번에 나면은 또 그러면 송전솔로가 또 출렁거리질 않나.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10% 남짓 이제 10%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이런 나라에서 무슨 망운형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이미.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훈련, 준비 왜 부족할까요? 저는 숙제를 미리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게 에너지를 전력거래소의 문제일까요?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산업부의 문제, 다 모든 문제겠죠? 아무래도 숙제를 시키는 사람이 잘 숙제를 내줘야죠. 너 계약이 언젠데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되고 재생에너지가 계획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 숙제 검사할 거야? 너 이거 숙제해? 라고 숙제 제대로 내주고 중간에 검사도 해서 거래소 했어 안 했어? 미흡하네?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근데 정부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보는 게 정부나 정권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 우리 분산전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도권에다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서 송전을 하겠다. 용인 반도체. 네, 용인 반도체다. 원전은 원전대로 기존에 부지 있으니까 지방에다 계속 짓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분산형으로 가자 그러면서 더 이제 수도권은 수요지를 더 몰고 또 지방에는 또 공급을 더 늘리고 이런 일만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전력 분야는 진짜 뜨거운 감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디테일에서도 되게 잘 챙겨야 될 게 많고 잘못하다가는 그냥 100년지 대계에 삐끗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겨가지고 결국 스페인 정전처럼 정말 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지역별 이제 전기 요금제죠.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애초의 개념,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게 쟁점인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 내용을 좀 찬찬히 잘 들여다보고 제대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